유튜브 방송에서 나는 대중선거, 다수결에 근거하는 서구식 데모크라시의 한계와 결점을 말하면서 중국식 수직적 민주주의도 데모크라시 못지않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은 서구식 데모크라시만이 민주주의인 양 오해하고 있지만 기실 데모크라시가 제대로 실행된 역사는 유구한 인류 역사에서 채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대중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이 모두 대중선거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리고 데모크라시의 대중선거야말로 수준 낮은 언론 기레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부정선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중을 선동하는 파시즘 체제로 탈선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위 댓글의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1980년대의 일이다. 1980년대에 흘린 피라고 해서 2020년대 이후로도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사람이 왜 꼰대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한 대목이다. 지금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모순은 1910년의 식민지 체제와 1945년의 분단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과거 역사는 심하게 왜곡, 폄하되어 있다. 우리의 현재 역사는 민족 구성원의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리는 민족 통일을 성취하고 영구적인 평화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는 민족 자주, 민생 안정, 민권 강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처에 배어 있는 식민지적, 민족 분열적, 민생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전통 정신이 대폭 반영된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서구식 데모크라시가 아닌 우리식의 민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식의 공유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서구식의 근대주의가 아닌 우리식의 현대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국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국채 변경안 1. 민족 통일은 일국 이제의 방식을 선택한다. 2. 삼통제, 즉 남북 간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3. 남북 영토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 4. 남북 공히 한미동맹과 중조동맹을 동시 폐기한다. 5.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민족화해법을 제정한다. 6. 반민특위를 부활하여 친일청산뿐 아니라 독재청산까지 실시한다. 7. 조선사 편수회에서 간행한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는 역사서, 즉 식민사관에 오염된 역사서적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한다. 8. 민영 상업언론을 폐지하고 공론 생산과 권력 분립을 위해 공영 언론인 3사,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현대적으로 복원한다. 9. 당군 조선 개창일인 10월 3일을 개천절로, 조선 창업일인 8월 5일을 건국절로 제정한다. 10. 대중선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다. 일단 총선과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유지, 국회의장은 현행처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이 선출하며 대통령 명칭은 행정부장으로 개칭하여 전국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가 모여 선출한다. 10일 토지, 의료, 교육, 교통 등 재반공익제를 국유화한다. 12. 현행 최저임금제 외 최고임금제를 신제하고
사유재산 상한제와 누진 보유세제를 실시한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인사에 앞서 읽어드린 이 글은 2019년 7월 31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김갑수 선생님의 글입니다. 총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 이런 연구와 우리나라의 지향들을 녹을 먹고 세비를 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의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백권대학의 4장, 5장, 그리고 6장입니다. 이 방송을 여기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2020년 4월 2일 등재한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시작하면서 방송한 부분과 서언 방송 부분을 먼저 들으시고 각 장의 방송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 백권대학 책 읽기를 시작한 취지, 의도를 공유한 상태로 저희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4장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와 플라톤. 시작이란 무엇인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는 글쓰기 강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이 문장을 곧잘 인용한다. 이것은 글의 시작, 곧 첫 문장을 잘 쓰기 위한 제1법칙이다. 글을 쓸 때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곧장 시작해야 한다. 시학은 서구 문예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고전으로서 비극을 비롯한 당대 예술에 관한 개론적 성격을 띠는 저작이다. 시학의 그리스어 원제목은 페리포이에티게스인데 이는 시 창작 기술에 대하여 라는 뜻이다. 요즘 말로는 예술작품에 대한 창작론 또는 기술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552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보다 168년 후대의 인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62세에 공자는 73세에 죽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더불어 공자의 시경과 논어를 잘 알고 있다. 공자는 시가 사무사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음. 공자가 시 305편을 산정한 후에 한 말. 자왈 시 300 일언이 폐지 왈 사무사 위정편.
노너에는 또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언급도 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옹야편. 공자의 이 두 언명은 예술비평의 본질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각각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론, 쾌감론 등과 거의 대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스승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에 대한 반론을 겸해 쓰여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시는 현상계, the phenomenal world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의 모방 대상인 현상계라는 것은 실제계를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플라톤에 의하면 시는 열등한 것을 모방한 것이고 최고 가치인 실제계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어 가장 열등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와 의에는 별개의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유명한 개연성 이론으로 시를 옹호한다. 그에 의하면 시는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즉 개연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연적인 것을 다룬 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며 한층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현상계의 모방에 불과한 시는 인간을 선하게 이끄는 이성이 아니라 악으로 이끄는 비열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시의 감정생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견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 이론으로 대응한다. 관객은 비극을 감상하며 비열한 감정보다는 주인공의 몰락에 대하여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며 아울러 이를 정화 또는 배설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은 그럴듯하지 않는 참말보다 우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학은 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알맞은 크기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시는 역사보다 가치 있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5장 전쟁의 집, 제국주의에서 군국주의로. 우리는 미국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구정당의 대북, 대미인식은 6.25 시점의 수준이며 한국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비교적 앞서 있다는 정세현, 문정인 씨도 최근 급변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가리켜 제국주의 국가라고도 하고 패권주의 국가라고도 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말은 숱하게 들어보았어도 미국 군국주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캐럴의 역저 전쟁의 집 House of War에는 미국 군국주의라는 표현이 숱하게 나온다. 일일이 세지는 않았지만 최소 수십 번 이상 이런 표현이 구사된다. 물론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라는 표현도 함께 쓰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도록 한 결정적인 요인은 핵무기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요지인데 이것은 이제 정설이 되었다. 이 책은 60여 년 동안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이 어떻게 형성됐고 2차 대전에서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벌인 전쟁들이 어떻게 기획, 실행됐는지 펜타곤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기존의 육군성과 해군성을 통합하여 국방성을 신설하고 펜타곤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대통령 루스벨트는 국방성 건물이 따로 독립해 서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못했다. 초대 국방장관으로 제임스 포레스터리 부임했다. 훗날 그는 툭 하면
빨갱이를 입에 담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끝내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외마디를 남기고 자살했다. 미국은 1898년 대스페인 전쟁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그리고 1차 대전을 겪으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미국은 거의 유일 패권을 행사했으며 소련의 몰락 이후 이런 지위는 부동화되었다. 1943년 9월 11일은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착공된 날이다. 저자는 미국이 이날로부터 군국주의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국은 이날로부터 영구 전쟁 경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60년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펜타곤 건물은 60년 전 건물 착공 시각과 분단위까지도 거의 일치하는 아침 시각에 아메리칸 항공 77편의 습격을 받고 파괴된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미국의 군국주의는 노골화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9.11 때문에 군사폭력화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폭력화는 기실 펜타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었다는 저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새로우면서도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결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곳에서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을 저질렀다. 군국주의란 무엇인가? 군사력에 의한 국위 신장과 대외 발전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두는 주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다. 또한 군국주의는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최상위에 두고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사고 양식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려는 사상과 행동 양식을 뜻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다. 군국주의 국가는 군사 조직의 명령과 복종 원리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호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역시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가. 군국주의는 국제적 위기를 과장하거나 스스로 국제 긴장을 조성하며 국민층의 비판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반군국주의자들을 공상적인 평화주의자로 몰아붙인다. 이렇게 보아도 미국은 도저히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미국을 군국주의로 치닫게 한 결정적인 실체는 펜타곤이다. 저자는 펜타곤이 미국 대통령의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며 때로는 그의 명령을 어떻게 무시하는지를 실감나게 설명한다. 펜타곤은 미국 내 연면적 1위 건물이었다가 1973년 신축된 뉴욕 무역센터 건물에 밀려 2위 건물이 되었는데 습격당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당한 뉴욕 무역센터 건물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1위 건물 지위로 복귀했다가 파괴된 것이었다. 모든 게 절묘하다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예언의 상징성 같은 것이 느껴진다. 책 제목 전쟁의 집은 물론 펜타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책은 펜타곤발 논쟁은 어떤 것이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펜타곤의 영향력은 어떻게 감지되며 그 권력은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지, 그리고 펜타곤은 미국의 정체성과 세계 속의 미국 위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세심하게 논증하는 역저다. 이라크 전쟁을 위한 명분들은 하나씩 모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사담 후세인은 9.11 테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떠벌리던 이라크 민주화도 허상이었다. 석유 저장고의 확보가 전쟁의 진짜 이유였지만 그것마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미국의 근본적인 복수심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였다. 709쪽. 끝으로 책 속에 있는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날 어린 딸을 데리고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 들른 저자는
이게 우리나라 전사자 명단이란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이가 되물은 말이 너무도 지당해서 오히려 신선해 보인다.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사자는요? 우리는 군국주의와 함께 광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앞에 언급된 미국 초대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트런 군국주의의 광기에 휩싸여 자살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미국인 중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적지 않다. 6장 논어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축복. 사람이라면 남녀 불문 누구나 여자의 보지구멍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창세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주어야 하나?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에서 김용옥은 첫 저서 여자란 무엇인가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기철학을 소개했다. 그는 자기 전공에 놀라울 만큼의 치기와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치기건 자부심이건 무엇을 말하든지 논리를 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왜 삭발했는가에 대해 600장 분량의 논리를 이 책에다 피력했다. 한국의 철학자들은 서양 것 가져다 우려먹는 집부터 삼가라. 한국의 사학자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부터 제대로 번역해 놓고 다른 일을 해라. 김용옥의 질타는 지당한 것이었다. 그는 고려대학에서 퇴출되었다. 나는 김용옥이 제도권으로 다시 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대학으로 갔다면 그토록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담론들을 주저없이 펼치지는 못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단아하고 박식한 원로학자 박이무는 그의 역저 노장사상 서문에서 유학생 시절의 김용옥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노자나 장자의 텍스트에서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그 의미가 선명치 않은 몇 군데 구절이 있었다. 이러던 차에 타이베이 대학과 도쿄 대학에서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김용옥 씨를 만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그로부터 원문을 통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자세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비로소 깨쳤다. 나는 젊은 그의 학력에 큰 인상을 받았다. 이런 김용옥이 최고로 여기는 역사상 인물은 누구일까? 그의 저작물을 통해 볼 때 아마도 공자가 아닐까 한다. 그가 공자를 좋아하는 것은 논어 때문이다. 나는 최근 원고지 1만 장에 이르는 3권짜리 집대성의 논어 한글 역주를 출간하였다. 왜 하필 논어인가? 나는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논어 일서에서 발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미국의 사상적 핵은 퓨리터리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성서를 도외시할 수가 없다. 미국과 중국의 21세기적 대결은 결국 성서와 논어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2009년 1월 21일 도올고함에서 공자의 삶을 전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저작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꼽힌다. 공자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저작물들이 모두 사기 속에 있는 공자세가를 원형으로 출발한다. 여기에서 세가란 제후를 의미한다. 유방은 한나라 고조다. 초나라 패왕 항우를 사면 초가시켜 해하성에서 격파한 유방은 기원전 2세기 인물이다. 그는 제왕으로서 파격적으로 공자의 묘에 참배를 했다. 그로부터 1세기 후의 사람인 사마천이 공자를 사기의 제후편에 넣은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은 공자보다 무려 400년 뒤의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치밀하고 정직하다고 한들 어찌 공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마천은 해석되었던 사료를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공자는 예수처럼 처녀 잉태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 번 죽은 후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 공자 세가에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옛날 이야기에서 흔히 있을 법한 괴력 난신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마천의 공자 세가가 공자에 관한 진실만을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위대한 사람에 관한 기술에는 어김없이 신화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공자는 세속적 관점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70대 노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10대 소녀였다. 공자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여자를 구해 야합한 결과의 소생이다. 공자의 이름은 구, 우리말로 언덕이라는 뜻이다. 그의 부모가 이구산에서 빌어 그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구라 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의 이마가 돌산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공자와 그의 아들, 그의 손자 3대가 모두 이혼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칭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마천의 공자 세가를 비롯한 공자 저작물들에는 실감나는 인간 공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저작물의 필자들은 현실 감각보다는 공자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시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런데 논어는 다르다. 논어에는 공자의 삶이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논어에는 과장은 물론 윤색도 거의 없다. 요컨대 논어는 공자의 삶을 전달하는 가장 정직한 텍스트인 것이다. 여기에 논어의 또 다르고 유별난 의의가 있다. 논어 속의 공자는 다분히 인간적이다. 논어에 담겨있는 공자의 어록들에는 인간 공자의 희노애락이 생동한다. 이런 점에서 논어야말로 공자를 전달하는 가장 생동감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김용옥은 말한다. 논어는 인류 문명사의 축복이다.